봄철이면 20%가량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자들. 덕분에 호흡기 질병과 관련된 산업의 매출도 최대 6배, 매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능성 마스크는 물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가전제품들이 인기다. 이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 바로 보이지 않는 적이라 불리는 미세먼지 덕분이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다량의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 조그만 물질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농축이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2013년 WHO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미세먼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때 고속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장의 높은 굴뚝. 그곳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이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자동차의 배기가스 역시 대기 오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야기된 환경의 역습. 우리나라 전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법 제정 등 꾸준한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2013년부터 증가세로 바뀌었다. 결국 2013년 기준 전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연평균 미세먼지 공거치인 1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의 2배 이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체내에 유입되어 쌓이게 되면 몸의 면역 체계가 뿌리째 흔들린다. 또한 수은, 카드뮴 등의 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여 명의 조기 사망과 80만여 명의 폐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고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들어가면은 눈에 각막염이나 결막염, 눈곱이 끼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귀에 들어가면 이제 귀에 이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코에 들어와서 이제 이 비염, 또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후두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심장 질환, 협심증이나 이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는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폐에서 이제 가스교환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 폐에도 산소가 저하되고 심장에도 산소가 저하되면서 이제 더 심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결국 미세먼지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이 실험은 쥐를 일정량의 미세먼지에 노출시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또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활발하게 활동하던 쥐는 미세먼지를 마신 뒤 이상 반응을 나타냈다. 30분쯤 지나자 활동량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폐 기능을 확인해 보니 정상 쥐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또 현미경으로 폐 조직을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가 폐포에 염증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미세먼지.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었으니 바로 초미세먼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아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수치를 따로 측정해 일기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이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 단면의 약 7분의 1 정도라면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약 3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입자가 작아 몸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결국 자극이나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대개 PM2.5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런 PM2.5가 그 입자 크기가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개 입자가 흡입하게 되면은 코에서 걸러지고 이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고 폐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개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적어서 이제 더 깊이 폐포에 침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한다.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중국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 가스, 질소 산화물 등은 대기가 뿌옇게 되는 연무 현상을 만든다. 여기에 몽골이나 중국 사막 지방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황사가 겹치면 그 영향이 국내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인 경우에는 겨울철에 거기도 역시 이제 산업 활동에다가 어떤 추가적으로 그런 그 난방에 대한 그 대기오염 부하들이 더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중국에서 형성된 대기오염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황사가 같이 뭔가 좀 이렇게 혼재했었을 때에 그런 중국 대기오염을 흡착한 미세먼지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국내 대전 지역의 대기 속 먼지 성분 비교 자료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들이 최대 약 5배가량 높게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남긴 미세먼지가 자국인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자 요즘 중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에 사는 이 남성,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환경 소송을 냈습니다. 이제는 스모그 문제는 더 이상 환경이 아닌 생명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정부를 탓하는 이유, 바로 법 집행을 제대로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 규제 조항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행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의 한 행위 예술가는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들을 모아 벽돌을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공업용 대형 청소기를 끌고 다니면서 천안문 광장 등 도시 명소 곳곳에서 먼지를 끌어모았다. 100일간 돌아다니며 모은 먼지는 끈적한 회색 오염물질이 되었고 점토를 섞어 회색 벽돌 한 장으로 탄생했다. 도시의 오염을 상징하는 이 벽돌은 중국인들에게 환경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성된 초미세먼지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통해 도로를 주행하며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를 포집해 주변의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다.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는 물론 블랙 카본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대기오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을 살펴봐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박이나 기계 설비 역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양의 매연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은 30에서 50% 정도라고 한다. 다시 말해 50에서 70%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따른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시며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과 피해, 혹시 보상 방안은 없을까? 사실 그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명확하게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조사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면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특정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죠.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가 이런 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최초로 자동차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가나 자동차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일본 동경에서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이제 그 대기오염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일본은 그때 정말 우리가 놀란 것이, 일본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20년 이상 역학조사를 쭉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역학조사를 해온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동경 대기오염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한 건데, 제가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체 이런 그 역학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를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환경 기준이 느슨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뭐 EU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기준이, 대기 환경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뭐 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뭐 EU의 어떤 나라를 보니까 자동차를 외곽에다가 두고 시내에 들어갈 때는 이제 갈아타고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심에 어떤 진입하는 그런 어떤 차량을 상당히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든가, 뭐 그런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동의를 하고 따라줘야 되겠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럽연합에서는 대규모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자동차 업계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노력들은 결국 나라의 공기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주요 도시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약 1.6배, 일본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규제가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얼마나 엄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은 대기오 현상이 내 지역에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런던 스모그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제 영국 런던 근처에서 공부를 했는데 런던이라는 런던 시내에서 런던 교외로 나가는데 한 40km 정도면 나갑니다. 가서. 그러면 뭐 차로면 1시간이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런던 스모그 현상이 그 해 벌어진 그 해 겨울이 지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노약자부터 해서 사망률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오염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미세먼지 오염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뭐 아주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그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뭐 좀 이렇게 이 실내에 머문다든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뭐 좀 이렇게 일부 보조 장구로 해서 뭐 마스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단이랄까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게 여기 있는 그 대기 오염 현상입니다. 결국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 자동 측정한다. 실시간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중금속의 농도를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측정되는 것일까? 측정소 옥상으로 올라가면 가로등처럼 생긴 파이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바로 이 갓부분이 먼지 흡입구다.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가 파이프 속 분립관을 통과하면 큰 먼지와 미세먼지가 분리되어 쌓이게 된다. 네, 이 측정소의 경우에는요, PM10과 PM2.5에 대한 대기 중의 농도를 측정을 하고요. 또 특히 PM2.5 안에 어떠한 구성 성분이 있는지를 각각의 해당되는 장비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고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집된 미세먼지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분석실로 곧바로 이동한다. 서울시에는 총 46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동시에 분석하는 곳은 바로 여기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가 유일하다. 바로 이 관이 채취관과 분석 장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네, 시료 채취관을 통해서 채취된 미세먼지가 필터에 쌓이게 되고요. 1시간 정도 쌓인 미세먼지의 농도를 실제 분석부에서 분석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결과들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 샘플링된 미세먼지가 필터에 쌓이면 이렇게 까만 점으로 찍혀나온다. 걸러진 먼지에 방사선을 투과시킨 후 흡수율을 계산하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전송된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기상업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선보이고 있다. 예전엔 집을 나설 때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요즘 사람들은 미세먼지 예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단 한 번의 터치로 전국 각 지역의 대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기본 수치는 물론 색깔을 이용해 미세먼지의 정도를 예보해주고 있다. 또한 도심 내에서 각 지역구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의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국내 업체의 기술개발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용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이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일반 면 마스크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일반 면 마스크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는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또 그 구조는 어떻게 다른 걸까? 제작진은 각각 마스크들을 기능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진에게 마스크 구조 확인 비교 실험을 부탁해 보았다. 비교 실험은 간단하다. 각 마스크 샘플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고배율의 현미경을 통해 구조를 확인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다.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마스크 샘플 조각을 올려놓고 유리를 덮은 다음 핸들을 돌려 배율을 조정한다. 이번 실험은 200배의 배율로 구조를 관찰할 예정이다. 모니터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구조가 드러난다. 촘촘하게 엉켜있는 구조. 한눈에 보기에도 미세먼지가 통과할 틈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면 마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 면 마스크는 일반 섬유가 직각으로 교차되는 이런 형태의 섬유 조직을 가지고 있고 황사 마스크는 무작위로 되어 있는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 마스크보다 훨씬 더 작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더 효율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일반 면 마스크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구조를 확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나타나지 않는 마스크의 구조와 틈새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차단이 되는지를 실험하는 마스크 실험 장비가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 미세먼지 차단율은 어떨까? 이번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와 일반 면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율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준비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뜯어 테스트 용기에 끼운다. 이곳에 먼지를 통과시킨 후 마스크의 차단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면 마스크도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준비한다. 과연 두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먼지를 투과시켰다. 유량이 분당 94.9리터로 흘렀을 때 침투율이 2.65%라는 얘기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97.35% 정도, 그러니까 98% 정도의 미세먼지 차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반 면 마스크에 먼지를 투과시켜 보았다. 눈으론 확인할 수 없는 기능의 차이.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면 마스크를 분당 95.1리터를 투과했었을 때 페네트레이션이 투과율이 80.7%라는 얘기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20%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의 미세먼지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마스크를 제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어떤 이들은 면 마스크를 이용하던 습관대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세탁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과연 성능은 그대로일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가정하고 세제를 묻혀 비벼서 빨고 난 후 건조를 시켜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과 다름없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다시 먼지를 통과시켜 차단율을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세탁을 하게 되면 마스크 내부에 있는 필터에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의 차단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율이 97%던 것이 50%대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탁으로 마스크의 기능이 절반가량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스크는 크게 겉면에 그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해주는 외피와 그 얼굴 안쪽에 착용할 수 있는 내피가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먼지 입자나 초미세먼지 입자를 걸을 수 있는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마시고 얼굴에 바로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 외피도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필터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용법도 중요하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외피와 내피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은 코 지지대가 있는 쪽을 위쪽으로 얼굴에 착용한다. 같이 동봉된 고리를 머리 위로 연결시키면 밀착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는 일이다. 황사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찾으실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시는 게 맞고, 식약처 허가한 그 의약외품 마스크는 KF 등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80 이상의 수치를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직화구이를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발생하는 연기를 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떠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프린터와 복사기 역시 작동될 때마다 토너와 잉크의 미세먼지가 사무실 내부로 방출된다.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그 외부 활동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하는 뭐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음식점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모연되는 지역 같으면 그런 그 음식을 조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주로는 이제 그 이용 인원들이 많은 경우들에는 여러 가지들 중에 그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제 일을 발생할 수 있는 먼지들이 가장 이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수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오염물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과연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될까? 아직 미온이지만
어린 조카들과 생활하고 있어 청결에 유독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이경은 씨의 일상을 취재해봤다. 먼저 경은 씨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집안 미세먼지 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가 방문했다. 깔끔한 성격 탓에 잘 정돈된 집안. 과연 미세먼지의 양은 어떨까? 휴대용 실내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집안의 공기질을 점수로 환산해 봤더니 100점 만점에 76점, 즉 보통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쁜 가족들 대신 식사 준비를 하는 경은 씨. 오늘 그녀가 준비하는 메뉴, 바로 삼겹살이다. 가스불을 올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지만 바깥 공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창문은 열지 않고 고기를 굽는 경은 씨.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가면서 어느새 연기가 피어오른다. 고소한 냄새와 그리 탁해 보이지 않는 연기에 경은 씨는 후드를 켜는 것도 잊고 있었다. 과연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삼겹살이 점점 더 익어갈수록 연기는 더 많이 피어올랐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퍼진다. 불꽃으로 연소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수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 예측이 맞았다. 삼겹살을 구운 후 미세먼지의 농도는 212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았다. 삼겹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무려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조금 전에 삼겹살을 구운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정용 후드를 틀지 않고 삼겹살을 구웠을 적에 약 212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16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이는 외부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는 중년 여성 가운데 폐암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립암센터가 그동안 폐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 가운데에서도 87.8%가 흡연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조리를 할 때 후드를 사용하는 것. 후드를 켜고 다시 삼겹살을 구워보았다. 발생되는 연기의 양은 동일하지만 유해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곧바로 후드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세먼지의 양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미세먼지의 실측값은 54 마이크로그램, 실내 공기질은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후드를 켜지 않고 삼겹살을 구웠을 때보다 약 4분의 1 정도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 그 후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후드도 오랫동안 청소를 않고 그 후드 필터를 갈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후드도 주기적으로 그 필터를 갈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내 청기를 중요시하는 경은 씨는 틈이 나면 습관적으로 청소기를 돌린다. 보통은 문을 열고 청소를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잦은 봄에는 아예 창문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따른 것이다.
과연 청소기를 통해서 집안의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나면 공기 중 미세먼지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 평소 경은 씨가 청소하는 습관 그대로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곳곳을 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집안의 미세먼지 양을 측정해 보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 7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가 증가한 것이다. 어떻게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였는데도 공기청정도가 떨어진 걸까? 청소를 했는데 왜 수치가 올라갔냐면은 미세먼지 입자는 공기보다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 실제로 청소기를 돌렸을 적에 오히려 더 공중으로 부유를 하면서 미세먼지들이 활발하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고 좀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들 생각한다고 또 열심히 청소하고 좀 깨끗하게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청소를 하는 동안에 그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 사실이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진공 청소기는 그 자체로도 모터가 회전축과 마찰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또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기 안의 먼지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뭐니 해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환기를 했었을 때 건물을 예를 들면 집에 문을 연다든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했었을 때 외부에서 먼지가 일부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만큼의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부 오염물질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놓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더 그 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오염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식물들. 실내에서 키우면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공기정화식물은 실내 미세먼지의 위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식물이 실내 공기 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 인천의 한 대학 연구실. 이곳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식물을 통해서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식물 필터와 미네랄 필터에 통과시켜 공기 정화도를 측정한다. 미세먼지가 식물 기공에 의해 직접 흡수되거나 잎에 달라붙어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의 양이 줄어들었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 오염에 이제 황사 말고 이제 다른 부유물질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먼지나 이제 오염 물질들이 실내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을 이제 정화시키는 이제 하나의 기술로 하는 거죠. 환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제외가 되지만은 환기 외에도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제 이 실험을 시도한 겁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주는 미세먼지의 위협.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어 필터를 자주 점검하고 교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 실내 공기 조절 장치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에 두면 외부에 오염된 공기 유입을 막을 수 있다. 환기가 필요할 때나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시골길을 달릴 때는 외부 순환 모드로 전환해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미세먼지의 위협.
하지만 실내 청소 시 물걸레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 손을 자주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수분은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전체적인 몸의 기관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돼야 그것에 이제 예방하는 방법, 만약에 생겼을 때 그 미세먼지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돼야 되죠. 대기 오염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피해를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은 사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규제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좀 운행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그 정책들을 강력하게 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대기오염 현상이라는 것이 서서히 우리한테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느 한 이 사회 구성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같은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같이 이게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줄이는데 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같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노력들이 더 좀 효과가 있고 우리 주변의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다 사라지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미세먼지가 야기시킬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우려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